네, 2023년 찾아가는 시인, 찾아온 독자의 만남 50회 시인과 독자의 만남 하겠습니다. 시안도자 1부 순서 이기철 시인을 모시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인사 말씀 듣기 전에 3쪽입니다. 선생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시인은 1943년 경북 진도에서 태어났다. 영남대대학원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197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였다. 김수영 문학상, 시와 시학상, 최결학 문학상, 박목을 문학상, 이 상은 작년에 받으셨죠. 수상하셨고요. 시집으로 청산행, 지상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 연하를 향하여, 유리의 나라 등 21권이 있으며 영역시집, 버저 플러스 앤더 메인과 학술저서, 시학, 분단기 문학상 시각의 여러 권, 그리고 에세이집 쓸쓸한 곳에는 시인이 있다의 작가가 있다. 여러분, 이기철 선생님 박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기 마이크 선생님 누구한테 세례스를 내주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난 글쎄, 마이크를 좀 맞춰주시고. 가까이 평생 동안 강의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만, 그리고 내가 있었던 대학은 영남대학인데, 영남대학은 이 클래스 사이즈가 커서 보통 수강생이 120명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이크 들기 싫어해서 마이크 없이 강의를 80분, 90분 하고 나면 장기는 내 목소리가 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강연도 조금 많이 다니는 셈인데, 아마도 내가 강연 다녔던 일 가운데 가장 정수 멤버들만 모인 그건 좋은 뜻으로 그 숫자가 제일 적은 강의가 아마 오늘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창원 지역, 경남 지역에서 가장 또 열정을 가진 모임 그리고 문학도들이 다 오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토요일 좋은 날씨에 다른 데 놀러 갈 때도 많을 텐데 여기 오셔서 이 별로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듣기로 마음을 먹고 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얼핏 생각하니까 내가 앞서도 말씀을 했던 김남호 선생님, 나는 김남호 선생을 유감스럽게도 잘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고, 그때 보니까 말씀을 참 잘하네요. 아주 유머감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반짝반짝하는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런 걸 들으면서, 참 좋은 분이구나. 그런, 문단으로서는 어쨌든 저보다 후배니까 좋은 후배, 오늘 한 사람 만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슬인 작가 이 사회를 하는데 이 작가가 아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회가 너무 유식하면 하는 사람은 빛이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가 아는 게 많더라도 좀 숨기시고 다른 말씀을 하는 분들의 빛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왜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질문을 안 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야 말씀하시는데 오늘 김남호 선생님 질문 전에 말씀을 잘 하셔서 그렇고요. 선생님 말씀 따라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소수 정제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토요일 도쿄에서 문학회사 굉장히 많아요. 고성의 기카 페스티벌, 마사문학관 행사, 또 다른 곳에 행사가 많아서 여러 많은 모닝들이 이기철 선생님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안타깝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점을 선생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곁들여서 오늘 날이 좋은 날인가 봐요. 그래서 그 행사가 많은데 내가 사실 오늘은 경주의 독립모골문학관 전국 100여장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탁을 선역 여기가 먼저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것 좀 거절하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행사가 많습니다. 이기철 선생님 제가 좀 늦게 보신 편인데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벚꽃 그늘 아래 서면을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벚꽃 중에서 그런 절창이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기철 선생님 시 읽어보고 공부하고 했는데
오늘 여기는 없지만 다들 또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먼저 네, 근데 그거 중간에 하고요. 오늘 이제 제자, 선생님 여기 오시는데 오늘 저 멀리서 또 직접 운전해서 제자분들이 오시는데 이 제자분 한 분이 또 시낭송을 잘 하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쌤 시를 낭송하고 시작할까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기철 교수님하고 21년째 청도에서 여양예원 시가마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따라 여기 왔는데 김남원 시인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도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2013년 시와 소금으로 등단을 한 김선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낭송할 시는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아, 네네네. 누구나 누구나죠. 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이기철. 입 넓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서야 한다. 초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 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 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 번의 작별이 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하는 이별. 그런 이별은 숭고하다. 사람들의 이별도 저러할 때 하루는 들판처럼 부유하고 한 해는 강물처럼 넉넉하다. 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하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졌어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시낭송 좀 하신다는 분은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시가 좋아서. 자, 그러면 이제 시낭송 듣고 쌤 시간 하겠습니다. 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를 저희들이 먼저 하고 쌤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보내시 8편, 대표시 8편, 편장시 6편 주셨잖아요. 차례대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시, 왜냐면 아까 아니면 이것도 부탁을 해볼까? 선생님 목소리로 육성으로도 듣는 것도 좀 육성으로 선생님 기록 남겨둬야 됩니다. 저희도 좀 예.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어떤 시를 하나 골라주시면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리 뜰 때를 해볼까요? 네, 몇 쪽이죠? 예, 8쪽입니다. 시가 조금 긴데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좋지 말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이크를 바짝 대주시고 다 아는 내용, 친숙한 내용이라서 좋지는 않을 테고 네. 그냥 한번 내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별이 올 때 들립니까? 네, 선생님 가까이 더 해주시면.
나는 별이 뜨는 광경을 3,000번을 넘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별이 무슨 말을 국수처럼 입에 물고 이 세상 길 안으로 살금살금 걸어오는지를 말한 적이 없다. 별이 뜨기 전에 저녁살을 앉혀놓고 상추 뜯으러 나간 누이에 대해 나는 쓴 일이 없다. 상추 뜯어 소쿠리에 담아 돌아오는 누이의 발목에 벌레들의 울음이 거미줄처럼 감기는 것을 말한 일이 없다.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며 따라오던 강아지가 옆집 강아지를 만나 어디론가 놀러 가버린 그 고요함을 말한 일이 없다. 바삐 갈아 넘긴 무섬의 쟁기에 찢겨 아직도 아파하는 산그늘에 대해 어서 가야 하는데 노란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벌레를 잡지 못해 가슴을 할딱이는 딱새가 제 부리로 가슴털을 파고 있는 이런 저녁을 말한 일이 없다. 곧 스성이던 풀밭들은 침묵할 것이고 나뭇잎들은 다소곳해질 것이다. 부엌에는 접시들이 달그락거리며 입 닫은 딱새의 말을 대신해 줄 것이다. 별이 뜨면 사방이 어두워져 그때 막내별이 숟가락을 입에 문 채 문간으로 나올 거라는 내 생각은 틀림없을 것이다. 별이 뜨면 너무 오래서 너덜너덜해진 1,000원짜리 지폐 같은 반달이 느리게 남쪽 산 위로 돋을 것이라는 내 생각은 틀림없을 것이다. 별이 뜨면 벌들과 딱등벌레들이 둥치에서 안 떨어지려고 있는 힘을 다해 나무를 거머쥐고 있는 것을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별이 뜨면 귀뚜라미가 찢긴 쌀포대에서 쌀 쏟아지는 소리로 운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나는 한마디만 더 붙이고자 한다. 이것들이 다 별이 뜰 때, 별이 뜨면 생기는 일들이다. 임시를 쌤 부탁드렸지만 저희들이 또 쌤 목소리를 또 듣는 게 또 듣고 싶거든요. 쌤 시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 이제 김남호 쌤의 시를 또 보다가 쌤 시를 보면은 쌤 시는 굉장히 따뜻하다 할까요? 그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 너름품, 곁을 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보여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고향에 대한 어릴 때 추억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것들이 고향의 쌤한테 주는 의미라든가 그런 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마이크 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고향에 대한 이야기, 나는 그 고향이 꼭 아실 분은 아시겠는데 경남 사람입니다. 여기 오니까 내가 대구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남하고 대구 지방의 이 방언이 조금씩 다릅니다. 액센트도 좀 다르고 톤이 조금 다른데 경남에 오니까 옛날에 내가 쓰던 그 톤이 그런 액센트가 지금 들리는 걸 보니까 아 역시 내가 경남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경남 그 창군 가조면 석감리입니다. 그래서 경남 오늘 고향에 오늘 이제 온 셈이 되었습니다. 금방 읽었던 별이 뜰 때도 고향에서 이 누이 동생 그 이야기 그리고 내가 자랐던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오랜만에 생각해서 썼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은 고향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12쪽에 월동엽서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12쪽입니다. 네. 월동엽서 그냥 뭐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순이 손을 몇 번 불어서 그 겨울은 지나갑니다. 미나리 세월에서 얼음 밑에 묻혀있던 그 겨울 장작개비 책보에 얹고 가던 등겹게 소백산맥꽃 웅크린 골짜 너는 정금가는 아버지를 따라 진중가 사촌인가로 다른 고무신을 끌며 떠났지만 얼음에 얼다 녹던 축축한 맷불에 앉아
마른 잔디만 집어뜯던 나는 지금 헌을 괴로워하는 이거는 강의실 대단을 오르는 서무리가 아닙니다. 서무를 지나 서른이 되어서 너의 그 검정 치마도 세상 따라 모양이 달라졌겠지만 진준과 사친과의 언덕 아래 조그만 마을에서 너는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들길에 나가 너의 아이들에게 새롭은 꽃 이름을 가르치고 있다. 이 겨울 날로 꺼지면 나는 양말을 갈아 신고 저 죽은 풀빛의 들판이나 밟으면서 겨울이 가장 따뜻한 곳으로 걸어가야 된다. 눈이 내리면 다시 시린 손을 들고 내 고향은 뭐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아주 척박한 그런 조그마한 마을인데 마침 내가 예상하지 않게 내 그 진례가 오늘 조카가 오셨답니다. 전혀 연락도 없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고향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내 고향 우리 제자들은 내 고향 가봐서 알 테고 내 고향 이야기를 내 고향을 아는 사람은 내 친구밖에 없습니다. 헤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부산으로 가고 나는 대구로 왔으니까 오래됐지만 내가 여기 업기도 하고 그렇게 키웠던 지금 그런 동의대 부산대 연문과 나와가지고 대학원 박사라도 하고 여기는 동의대 교수로 있습니다. 네. 뭐 고향이가 나왔으니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곁들였습니다. 네. 이 두 시가 아마도 고향을 배경으로 하는 시가 아닌가 싶은데 뭐 순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뭐 보통 명사 아닙니까? 순이, 오기, 뭐 남이 그런 순인데 실제로 순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삼순인데 우리 마을에 내가 같이 자랐던 나보다 한 2회 아래에 삼순이가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아이였는데 너무 가난했던 아이. 그 아이하고 나하고 이제 참 친했고 소꿉장난도 하고 놀았는데 그런데 곧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입니다. 어렸을 때죠. 그런데 이사를 가버렸고 그 이사를 가고 나서 나는 이제 그 2회 아래지만 이사 가는 건 너무 안타까워서 난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사 가는 모습을 머릿속 바라보고 했었어요. 늘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 이후에 잘 안 들리죠. 그 이후에 세월이 오래 지나서 내가 대학 미안합니다만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근데 영구동에 종합강의동이라고 그 영문대학에는 교수가 많기 때문에 연구실이 많이 있는데 종합강의동이라고 있어요. 그 종합강의동 내가 4층에 연구실이 있었는데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올라갔는데 그 계단을 좀 밟고 올라가야 돼요. 거긴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그 계단 청소를 걸레를-가지고 밀대를 밀고 한 계단 청소를 하는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옆모습을 보니까 꼭 그때의 삼순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보려고 곁을 갔어요. 가니까 그 청소를 하던 그때는 아줌마죠. 내가 곁을 가니까 나는 피아노 타면서 사라지고 없더라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면 그건 실례죠.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어렸을 때 이 시에 주인공이 되었던 삼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 인상으로는, 이거 틀린 삼순이다. 공부도 못했죠. 중학도 못 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이사를 가고 초등학교 졸업했겠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집을 가고 또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대구로 와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삼순이가 지금 저 청소하는 안 하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얼음에 얼달없던 축축한 매풀이 앉아 마른 잔디만 집어뜯던 나는 지금 헌을 괴로워하는 삐거진 강실 계단을 오르내린다. 20을 지나 30이 되어서 너의 그 검정치마도 세상 따라 모양이 달라졌겠지만 진중과 사천인가의 언덕아래 조그마한 마을에서 너는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들길에 나간 너희 아이들에게 새로 듣던 이름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마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 시가 쓰여지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시는 내 누이 동생, 앞시는 내 누이 동생에 대해서 쓴 것이고 뒷시는 이걸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내가 말했던 그 삼순이 어렸을 때 성무 그 때문에 쓰여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은 몇 살 때 떠나셨어요? 나는 뭐 고향에 고등학교를 고향에 네. 거창에 했는데 네. 중학은 이제 내가 가져오면 거창군 가족명이니까 중학은 가족 중학을 나왔고 고등학교는 거창에서 거창 네, 네. 중학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 죄송하지만 뒤에서 잘 안 들린다 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그리고 대구 네. 나와서 대구에 나온 게 저는 뭐 19살 때 대구에 나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우리 이수린 작가가 나한테 여기 양식을 딱 적어주면 저게 이력을 보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력서를 안 보낼 수가 없어 이력서를 썼는데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 생년월일을 쓰고 바로 안에 나이를 쓰라고 그래요. 그 형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 형식이 있더라고. 네. 근데 그걸 안 쓰려 하다가 그 양식이 있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 썼는데 최초로 내가 80이라는 나이를 썼습니다. 79세 때까지는 내가 별로 거기에 쓸 때도 별로 감각이 없이 썼는데 80을 쓰려 하니까 쓰기 싫더라고. 이제 많으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서 내가 나이가 지금 되는데 네.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80이 우리 안 보시면 실감 90배 같이 보여요. 언젠가 대구에서 무슨 행사가 내 고향이 거창이니까 거창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냥 거창도 행사를 많이 해요. 그쪽 작은 도시에서. 근데 그 행사를 마치고 이제 뭐 나도 이야기 좀 하고 뭐 했는데 식사 자리에 이제 갔어요. 그 식사하러 가서 그때 이제 누가 난 강의 좀 했고 다른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부른 사람이 나더러 식사 자리에 가서 선생님 금년에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그때 75세였었어. 5년 전입니다. 근데 75입니다. 그랬더니 참 오래 사셨네요. 이러더라고요. 뭐 그런 소리 말고. 조금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 농담 잘하는 조영남입니다. 근데 그애만 노래 부르고 난 이제 이야기 좀 하고 다른 행사하고 그 식사 자리에 가서 조영남 씨가 나보고 얼마나 해서 내가 75을 하니까 참 오래 살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5년을 더 살았으니까. 공자가 73살했다요, 공자가. 네. 그러니 공자보다 제가 7년을 더 살고 있는데 7년이 뭡니까? 앞으로 좀 더 살아야죠. 이 많은 후배 문의들이 80이 되어서도 다시 열심히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용기를 주시고 기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쌤 보고 다 그렇게 열심히 쓸 겁니다. 그럼 지금 쌤 대구에서 사신 지 오래됐는데 시를 보면은 도시에 가는 시가 거의 별로 없거든요. 다 어떤 자연 풀리, 별, 뭐 슬픔, 눈물 이러는데 도시에 가는 시를 거의 잘 일부러 안 쓰시는 건지. 네. 내 정서가 네. 내 정서가 본래 조금 시골스럽습니다. 네. 내 본래 촌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도시에 관한 시를 전혀 쓰지 않는 건 아니고 네. 옛날에 현대문학의 조연현이라는 여러분 알 겁니다. 조연현 선생이 네. 하만 사람인데 오랫동안 주관을 했죠. 그때 뭐 한국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김광석 선생은 자유문학을 했고 조연현 선생은 현대문학을 했거든요.
그 양대 산맥이었죠. 그 조현현의 사단은 그때 대단했습니다. 한국 문단은 목에 좌지우지했던 그분이 현대문학을 할 때, 그때 내가 그 뭐 신인이었는데 문단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긴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도시의 온도. 그걸 안 실어줄 줄 알았더니 조현현 선생님이 꼭 실어주더라고. 그래서 도시 온도라는 긴 시를 장시라고 하기보다는 짧은 장시죠. 그런 시를 썼는데 난 마음먹고 썼었는데 그게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가 쓸 길은 내 정서에 내 맞지 않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뒤에 조금 정신적인 것 좀 썼으면 유래의 나날 같은 정신적인 시를 쓰긴 했는데 역시 뭐 내가 쓰고 내가 마음 편한 것은 조금 시골스러운 그런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또는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네. 내가 만난 사람 모두 아름다웠고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걸어내 등등 사람, 자연 뭐 그런 것들이 내게 맞는 정서의 시가 아닌가 네. 지금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를 여기 저기 있는 뭐 저희들보다 더 오래 굉장히 시를 오랫동안 쓰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 선생님 강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좋은 시를 쓰고 어떤 시가 좋은 시인지 각 시인들마다 그 보는 관점이나 그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시 또 어떻게 해야 좋은 시를 쓰는가를 오늘 저들한테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가 결혼 시간에 해야 될 이야기들이 네. 잠깐만 짧게만 저희 백인 백색입니다. 네. 누구든지 시를 쓰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다 네. 하고 있는데 네. 자기의 생각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말하면 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찾아나가는 길. 시는 자기가 찾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훈 선생은 시에 대해서 묻거든 웃으면서 대답하지 마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 조지훈 선생, 근데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조지훈 선생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시에 대해서 전혀 방법이 없다. 이제 그것도 참 조금 따분한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가 어떻게 하면 좀 시가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라고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데 시와 시인과 시인이 다 자기 그 감정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인과 시인 아닌 사람이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구라도 다 시 쓸 수 있습니다. 요즘 시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써요. 나 이제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에서 30년 동안 실험을 가르쳤고 문예창작문도 가르치고 지금도 퇴임하고 난 뒤에도 지금 20년 동안 좀 제자들을 시를 이야기하고 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 뭐겠냐? 늘 이야기하던, 구약 속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야 되지.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읽으면 어떤 감동이 와요. 아, 나도 한번 쓸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다. 그럼 그렇게 써놓으면 그 시가 명시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건 읽어보지 말고 쓰면 돼요. 써서 자기 자신이 판단해보고, 아, 이만하면 이 시가 되겠다 생각하면 뭐 발표를 할 수 있는 발표를 하고, 그게 자기 자신의 판단이 안 쓰면 주위의 선배들한테 이게 시가 되는 걸 좀 읽어달라. 네.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구에서 조금 오래전에 그 대학생들이 무슨 작가와의 만남 그런 모임을 요즘은 그런 모임이 지금 끊어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한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학생들이 대구에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뭐 경북대, 영남대, 경연대, 가톨릭대, 뭐 등등 대학이 많은데 그 대학생 연합 서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작가와의 만남 해가지고 초청에 대해서 나갔는데 시에 대해서 내가 나갔고
소설에 대해서는 너무도 지금 이제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버렸는데 임원열이가 나갔어요. 임원열 대구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이제 정상 발레 비추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술도 마시고 이제 그랬어요. 그 이제 두 사람이 나갔는데 그 이제 학생들 질문 받고 이제 물론 뭐 주제 발표 조금 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소설에 대해서 이문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웬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문열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는 문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 소설을 읽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때 이문열님은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하기 직전입니다. 뭐 그때도 꽤나 알려졌던 사랑의 아들 나오고 난 뒤니까 뭐 꽤나 알려진 그런 작가였는데 근데 그 작가를 앞에 두고 대학생이 일어나서 난 한국 소설 읽지 않는다. 얼마나 신뢰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문열 대답을 못하더라고. 그럼 자기 소설, 내 소설 왜 안 읽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답을 못하더라고.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대신 이렇게 물었어요. 그 학생은 아마 영남대 학생 아니에요. 내가 영남대 교수이기 때문에 말하는 태도도 알아요. 그래, 뭐 경북 학생 똑똑하더라고. 경북대 학생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한국 소설을 읽지 않는다. 왜 읽지 않느냐? 읽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학생 이야기가 그래요. 한국 소설에는 철학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걔가. 그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에게 나도 그 이야기 동의한다. 한국 소설에 철학이 없다. 철학이 빈곤하다.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그렇게 질문하는 그 자네는 다음 작품을 읽었느냐? 물어봤어요. 그 처음에 물었던 것이 사르트르의 구토를 내가 구토라는 그 사르트르의 철학 노트입니다. 네. 아주 어려운 뭐 소설이라고 할까 뭐 에세이라고 할 그런 경수 페이지인데 그걸 이제 물어보니까 그 학생 대답이 남학생입니다. 안 읽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안 읽을 수 있어요. 그 구토는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읽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구토를 30번 이상 읽었으니까. 그리고 안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작품 읽었느냐? 한 25년 전이니까 최인호의 광장 읽었느냐? 물었어요. 그럼 그 학생은 대답이 안 읽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광장이라는 건 꼭 읽어야 돼요. 그런데 뭐 안 읽었다 하니까 또 뭐 못 읽을 수도 있죠. 서울대학은 1학년 들어가면 교양학부에 세계 명작들 100권을 1학년 때 100권을 읽힙니다. 뭐 100권을 다 읽어야 되는지 그중에 뭐 50권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읽고 그걸 리포트를 내야 돼요. 서울대는 그렇게 합니다. 그건 이제 최근에 내들은 이야기고 그건 안 읽었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세 번째 물었는데 그러면 김수목의 서울 1964년 겨울을 읽었느냐 물으니까 그 학생 그때 약간 누그러지더라고. 뭐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구토까지는 조금 과한 이걸 안에 과한 요구겠지만 광장이나 서울 1964년 겨울은 그건 교과서가 나왔어요. 그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 정도를 읽고 그래도 한국 소설에는 읽을 게 없어서 안 읽는다는 말은 가능한데 그것조차 안 읽고 기본적인 것도 안 읽고 근데 다 아시겠지만 광장이라는 건 우리 분단의 가장 아픈 역사를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명작 아닙니까? 또 서울 1964년 서울 1964년 겨울은 아주 감각적인 뛰어난 그 언어의 직조의 능력은 따를 데가 없었어요.
그런 작품을 안 읽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 그래서 내가 선입견을 앞세워진다. 한 작품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라. 그러고 난 뒤에 문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애정이 먼저다. 그 이야기를 내가 그 학생에게 해준 일이 있어요. 아까 그 어느 숲길관이 모르겠는데, 그 김남호 선생의 시를 어렵다고, 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뭐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김남호 선생의 시, 난 김남호 선생의 시를 미안하지만 오늘 처음 봤는데, 시가 어렵지 않습니다. 김남호 선생의 시가 어려운 시가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시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한 사람의 힘으로 뭘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견해대로 내 생각대로만 시를 읽지 말고 시인이 쓴 그 시인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읽어줄 아량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시각대로만 읽으면 시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는 지금도 어떤 시가 있을 때 그 시가 잘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시인으로서는 그거를 밤을 생각하면서 씁니다. 장난처럼 이렇게 뭐 써버리는 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시보다는 어떤 말은 어떤 단어는 하나 때문에 3일, 4일을 고심합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5분 만에 다 이해를 하거나 이해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요. 시인은 하루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쓴 그 시를 독자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5분 만에 나를 다 이해시켜달라. 그건 무리지. 그래서 그 시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그 시가 자기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시를 읽거나 또는 시를 쓰거나 뭐 그런 마음이 들면은 아마 시를 스스로도 쓰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시를 쓰세요. 그래서 글 쓰고 난 뒤에 판단이 안 쓰거든 선배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뭐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는 뭐 이거는 내가 시가 되겠다. 그런 발표를 해도 좋은 때가 오죠. 네. 뭐 질문에 대한 대답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말씀 강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아마 다들 그게 답이 됐을 거라 믿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쌤은 시 몇 편 얘기 못하고 마트 시간 가다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시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이기태 쌤이 이 시를 한번 듣고 싶다 하는 시가 있을까요? 아까 누가 저 벚꽃 그늘에 앉아버렸는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없는 아마 그 휴대폰 찾아서 검색해서 다 본대고 네? 네. 여기에 16쪽 한번 시를 네, 16조. 인생사전 네. 한번 그리고 인생사전. 예 이거 아주 귀하게 한번 쌤 한번 말씀 네. 한번 연독해 주시고 한번 소개를 해서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한번 지금 혹시 읽어주실 분? 아나운서님 한번 아나쌤 인생사전 16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생사전 누구나 가졌지만 시로 쓰면 진부한 것 일기처럼 그냥 첨벙 뛰어들었는데 인생이었다. 언제나 눈앞에는 보이지 않고 뒤돌아봐야 보이는 그것 우편행랑으로 배달되지 않고 발끝에 머리 위에 모래처럼 쌓이는 그것 아무리 화사해도 빌려 입을 수 없는 그것 도서관에 가면 있지만 모두 남의 것인 그것 때론 놓친 기차같이 아쉽고 못 잡은 무지개같이 설레는 그것 왜 우는지도 모르고 명사산 모래처럼 우는 그것 되짓지 않고도 성수와 불경처럼 무릎 꿇게 하는 그것 먹는 일, 입는 일 사랑하고 미워한 일로 짠 피죽인 그것 사람들 흔히 10권 소설로도 모자란다고 하는 그것 때론 유행가처럼 절실한 그것 봄수환 씨처럼 뛰어나가지 못하고 찰구씨처럼 눈을 잠근 채 토라진 그것 불행보다는 달콤하고 행복보다는 쓰디쓴 그것 아무에게도 배울 수 없고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것
빈벽 등반처럼 아슬아슬 제 힘으로 올라야 하는 것, 대봉틀로 출선할 수 없는 것, 제 손으로 버려야 하는 것,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참으력을 잃게 하는 그것, 벽돌 한 장만 잘못 뽑아도 집 전체가 무너지는 그것, 민재를 읽을 때마다 내가 모래가 되는 그것, 그만 놓아버리고 싶은데 끝내 놓을 수 없는 그것, 닦아도 씻어도 걸레처럼 얼룩이 남는 그것, 눈앞에는 없고 등 뒤에만 쌓이는 그것, 비범한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국을 부지런한 언어펜이 평전에 담는 그것, 소설로 쓰면 생생하고 시로 쓰면 진부한 그것.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정말 이런 그 시작 사유와 이렇게 뭐랄까 그 직관적인 어떤 이 세계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번 제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시를 쓴. 인생에 대한 것. 네, 와 이런 것들은 만만한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과찬이시고 예. 쓰긴 썼는데 이 시를 조금 압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많이 나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조금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소년 시절부터 큰 꿈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꿈을 가졌던 것은 그저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난 뭐 대통령 하겠다, 국회의원 하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진 적이 없었고, 그래서 소담한 그런 작은 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내가 중학 시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 글쓰는 뭐 제조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고, 네. 나가면 백일장에 나가면 늘 상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하는 거 하고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뭐 나머지가 있었다면은 정말 마음에 드는 예쁘지 않은 소녀가 있으면 예쁜 연애 한번 하고 싶다. 뭐 그런 정도가 제 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뭐 해군 제독이 돼야 되겠다, 뭐 일본 사령관이 돼야 되겠다, 뭐 그런 큰 꿈은 가진 적이 없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난 좀 마음으로도 나약하고 육체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강건하지 못합니다. 뭐 어렸을 때는 중학 때 시골 중학교 다녔지만 선배들이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진료하게 됐었으니까 자꾸 나약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보니까 뭐 어쩌다가 운이 좋았는지 그래서 뭐 선생님도 됐고 또 뭐 교수도 됐고 그리고 또 뭐 보여주지 시인도 되고 네. 또 하다 보니까 뭐 문학상도 여기에서 받고 이런 이제 좀 보내 넘치는 일들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어떤 이제 이게 80이죠. 아까 80이라 했는데 80 되기 전에 썼습니다. 이런 9살쯤 됐었습니다만 이건 마지막 그 시집 명언 아래서 잠시라는 시집의 시였는데, 이제 그쯤 되니까 나도 뭐 뚜렷하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뭐 나만한 자기 인생을 가꾸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뚜렷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오는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이란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다. 그럼 톨스토이 같은 그 인생도 있고 뭐 그것보다 훨씬 이제 못한 뭐 그런 인생도 있을 수가 있죠. 장준회 같은 사람은 그 도둑입니다. 도둑이고 깡패고 뭐 그래가지고 방법을 뭐 몇십 번 가져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도 있고 온갖 인생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인생은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인생들을 자견하게 조금 모아본 것이 이제 이 시인데, 뭐 글쎄요,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말들도 조금 들어가지 않아도 왜 시를 쓰면 진부하죠? 인생이라는 말을 시에 쓰면 이 사람이 이제
이제 노인이구나.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한 줄 한 줄마다. 이 시를 약간 압축하는 시가 제가 네. 지금 금방 이 시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하나 이보다 인생 사전보다는 훨씬 간결해서 하나 읽어드려도 되겠어요. 누구의 시? 내나 예예예. 네네. 그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인생이요? 예, 예. 네. 아, 한번 낭송해 보시죠. 예, 네. 예. 예. 인생이란 사람이 살았다는 말, 눈 맞는 돌멩이처럼 오래 견뎠다는 말, 견디며 숟가락으로 시간을 대질했다는 말, 대질한 시간이 가랑잎으로 쌓였다는 말, 글 읽고 시험 치고 직업을 가졌다는 말, 연애도 했다는 말, 여자를 안고 집을 이루고 자식을 얻었다는 말, 그러나 마지막엔 혼자라는 말, 그래서 산노루처럼 쓸쓸하다는 말. 네, 저 이 시를 갑자기. 그럼 제가 이제 감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시로 쓰면 진부하다시는데 지금 인생이라는 시를 두 편이나 쓰셨거든요. 이만큼 살아봤을 때 이렇게 긴 거 말고 딱 한마디로 인생이란 무엇이다라고 될까요? 진부하지 않게 그건 내가 들어볼 수 없고. 없고요. 각자 인생이 각자 인생이니까. 네. 뭐 인생은 자기가 가장 충실하게 네. 살아요. 아무도 쌤 저희들보다 이제 또 좀 더 몇 년을 더 사셔서 좀 인생에 관한 시가 더 편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단마치타이지만 질문을 또 혹시 또 받겠습니다. 쌤 시 다 저희들이 다 못 읽고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쭉 한번 넘겨보시고 이 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선생님. 네. 말씀 잘 들은 그쪽에 보면 이향이라는 그것들의 이향. 5분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을 일부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쭉 문제를 읽으면서 왔을 때, 이향에 대한 선생님께서는 그 셋째 줄에 서생, 6, 7째 초부, 뭐 2급 정교사 때 꿈이 정말로 소박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왜 처음부터 꿈을 소박하게 가지셨는데 대학 교수가 되셨을까? 어쩌면은 제가 생각해요. 좀 더 큰 꿈을 가졌었다면 그 지금보다 더 명성 있는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자리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삶에 대한 좀 아쉬움이 없으신지. 내가 이거를 다 외워진 한번 읽어볼게요. 이향을요? 외우신다고요? 이향을 내가 다 외워보시지 모르겠어요. 이향. 아, 쌤은 좀, 잠깐만 가운데서 저희 좀 차려주게 해주세요. 여기 예, 예. 제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와, 또 쌤. 개나리꽃이 한닷새 마을의 봄을 앞당기는 산란초 뿌리 풀리는 조그만 시골에서 신화 쓰는 가난한 서생이 되어 살려고 생각했다. 고급 장교가 되어 있는 어릴 적 친구들이 모두 마을을 떠날 때 나는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와 탱자나무 우터리를 섬기라는 초보가 되어 살려고 생각했다. 눈 속에서 지난해 지어진 썬냉이 잎새가 새로 돋고 물강악관 뒤편에 비류새가 와서 오며 간호원을 하러 독일로 떠난 여자친구 항공역수나 기다리며 잠처럼 조용한 풍금 소리를 듣는 이거 정교사가 되어 살려고 생각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시간은 물처럼 흘러가고 노을 속에 묻히는 봄보리들의 침묵이 무섭게 나를 위협했을 때 나는 눈에 익은 몇 개의 돌멩이들 열정분을 거역하기 시작했다. 염소들 불러 모으는 비용의 말다가 부피가 작은 국정교과서를 거역했다. 뒷산에 누운 할아버지 산소 한 번만 바라봐. 그리고는 뛰는 버스에 올라 도시 속에 먼지가 되고 봄이 오면 지금도 거골의 물소리와 아이들의 자치기 소리가 도시의 옆구리에 잠든 나의 꿈속에 배달되지 않는 엽신으로 녹아 먼지방울 울리며 흐르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몇 편이시는 내가 다 외웠는데 혹시 실수할까 봤을 때 보면 됐는데 와, 정말 이게 대단하시네.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어렸을 때 꾸었던 이제 꿈, 세 가지 꿈, 이제 그거에 대체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시인데 이 시를 읽고
강원도 가면 이상국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예. 시 잘 씁니다. 이상국이랑 조금 후배인데 시를 잘 써요. 이 사람이 어떤 글에서 이기철 시인은 초등학교 교사만 되고 아주 무슨 뭐 출세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교수가 됐으니까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시를 그렇게 쓰면 그 시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상국 시인이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어디 헌책방에서 그 시집을 이 시를 어디 시집에 실려 있었겠죠. 헌책방에 나와 있는 시집에서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상국 시인 이야기가 책은 헌책방에 대해서 팔려나갈지 몰라도 시는 헌시가 되지 않는다. 시는 영원히 살아있다. 그거를 이상국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봤습니다. 아직 난 이상국 시인을 만난 일은 없습니다. 그분도 아마 그런 소박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이렇게 긴 시를 외우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향이라는 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떠나서 줄이 셋, 다섯, 열셋째 줄인가 넷째 줄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시간을 물처럼 흘러갔고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용서할 줄 모르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하고 읽으니까 이게 완전 이게 화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고 용서할 줄 모르는 시간을 내가 물처럼 흘러갔다는 이 말. 그러니까 시는 언론이가 조사하는 때문에 내용이 확 바뀐다는 걸 제가 새삼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별표를 해놨어요. 물처럼 시간을 물처럼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시는 이 한 줄에서 그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오늘 선생님 말씀 다 듣고 이래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뭐 또 질문 저기 질문하고 싶은 분? 네, 반갑습니다. 네. 15페이지에 몇 쪽입니까? 15페이지. 예, 15쪽입니다. 한강길에서 연애를 만났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에 이제 글자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또 제목에서 주는 또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시를 쓰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를 쓰는 데 계기하고 제목하고 아마 질문한 분이 스스로가 불자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난 불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매우 천박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좋아는 하죠. 절에도 가끔 가보고 하는데 이건 뭐 특별하게 불교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쓴 것은 아니고 그 설명 그대로 시에 그럴 때 있습니다. 삼랑진에 가서 밀양시 삼랑진 행공민이에요. 여정사가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이런 내용이 거기에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좀 거기 가슴이 뭉클하죠.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써본 건데 그 이야기는 뭐 달마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 다 써난 뒤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까 봐서 뒤에 밑에 좀 각주처럼 붙인 말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달마설화에서 빌려왔고 노노에서 또 하나를 꿨어요. 그래서 그 좋은 말들을 맨 위에 그 작은 글자로 써놨는데 네. 그리고 본시를 썼는데 이건 내가 뭐 창작했다기보다는 다시 말하지만 밀양시 삼랑지역 행공리에 가서 여여정사를 한번 가보시면 그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뭐 제가 그 불교에 대해서 깊이 알고 쓴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 몇 번 갔는데 한 가보 진짜 좋아요. 볼만한 거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시야놀자 1부, 2부 다 마쳤고요. 또 뒤풀이 장소인데 안내해드리겠지만 저희들 다 하고 나면은 단체 잔치거든요. 자, 오늘 우리에게 긴 말씀 또 좋은 말씀 주신 이기선님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